여론조사상 10% 안팎은 확실히 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동조해주는 세력이 또한 10% 해갖고 20% 정도는 있으니까 그냥 맘먹고 저는 가짜뉴스도 퍼뜨린다고 봅니다. 윤석열이라는 작자의 계엄령 한 방에 우리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든 영상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알아보니까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자료를 요구하니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줄 수가 없다. 저렇게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사람을 처음 봅니다. 참 악한 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직업적인 사기꾼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했어요. 타고난 성정이 저렇게 악한 것인가, 아니면 검사를 오래 하면서 사람이 저렇게 나빠졌을까 그랬는데, 우리가 대체로 어떤 거짓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좀 티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좀 귀가 빨개진다든지, 말을 더듬는다든지, 손으로 코를 만진다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배우거나 아니면은 정신질환자죠. 왜냐하면 사실인 것처럼 본인이 믿어버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쪽일까요? 그렇게 티가 하나도 나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그것만 보면은 정말인가? 우리가 헷갈릴 정도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다 거짓인가? 심지어 무슨 말까지 지어내잖아요. 호수에 달 그림자니 달빛을 걷어내는 거라느니 이따위 얘기를 하지 않나요? 시민은 한 사람도 다친 적이 없다. 오히려 군인이 다쳤다.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참 이런 걸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믿고 따르는 극우 폭력 폭동 세력이 여론조사상 10% 안팎은 확실히 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동조해주는 세력이 또한 10% 해갖고 20% 정도는 있으니까 그냥 맘먹고 저는 가짜뉴스도 퍼뜨린다고 봅니다. 아니, 국회 사무처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언론에도 보면 방송에 나오고 막 넘어진 사람이 있고 밟힌 사람이 있고 밀린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가 포박된 거랑 일반 시민 막 끌고 간 것도 이제서 이제 언론에 나와서 영상 나와서 아쉽긴 한데, 국회 사무처가 아마 그때 당시 부상자 수십 명으로 발표됐거든요. 알면서도 시민 한 명도 안 다쳤고 오히려 군인이 다쳤다. 이렇게 말해도 분명히 한 30% 정도는 믿고 따라줄 거니까. 아니, 내가 바이든이라는 걸 날리면이라 하니까 30%가 지지한다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아마 야 씨발 내가 거짓말해도 무조건 따라줄 거야, 이런 마인드도 있는, 내가 거짓말 하는 것조차 모르는 사이코패스의 마인드와 함께요, 내가 거짓말하고 가짜 퍼뜨려도 밀어주는 사람이 30% 되니까 밀어붙이자라는 악마의 마인드가 동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토마토 기자, 군인들이 제압하는 장면이 나왔던데,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막 사다리를 안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뉴스토마토에서 취재를 하는데 지금 밀어붙이죠. 저게 뉴스토마토 기자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이용을 해서 포박을 하려고 했는데, 김현태가 나중에 이제 회유를 당해가지고 케이블 타이 포박용이 아니고 문을 묶으려고 했던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금 안진걸 소장님 얘기하셨는데, 어제는 MBC가 또 MBC 취재하는 스텝을 또 이렇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장면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이런 영상이 이제야 나오는 거죠?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던데요. 그게 뭐죠? 뉴스토마토 기자가 예. 피해자잖아요. 예. 피해자가 사실 처음에는 이런 영상을 찾아보고 이런 거 할지를 몰랐고, 그 다음에 김현태가 나와서 그런 포박용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자,
아니 내가 당사자고 내가 그 케이블 타이로 포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자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든 영상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알아보니까 그때 이제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국회에 영상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상황이 찍힌 게 아무리 본인이 뉴스마트 기자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군인들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 국회에서는 뭐 그런 CCTV 영상을 피해자 요청으로 인해 지급했는데 그거 이제 문제 삼아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공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중간에 항의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이것은 당시에 범죄 현장으로 영상 증거로 언론에도 제출이 됐었고 본인들이 제출했었잖아요. 그다음에 헌재에도 제출됐고. 근데 왜 이 부분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따지냐. 아마 CCTV 관련 법규에 당사자 동의를 구하게 돼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유지은 기자 그럼 어떻게 받아낼 수 있으면 되냐. 민형사 소송 당사자는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고소를 했고 고소인 자격으로 다시 청구를 해갖고 고소인에게 왜냐하면 고소인이 이게 당사자잖아요. 직접적 법률. 왜냐하면 그걸로 형사고소도 했고 민사소송도 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군인 상대로. 그래서 지급을 받아서 늦게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저 언론이 공개된 영상 공개되니까 뉴스토마토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왜 이제 이걸 공개하냐고 막 많은 분들이 왜냐면 답답하니까 네. 야 이거 이제 재판관 8명이 봤으면 진직 파면 나왔을 텐데 했는데 뉴스토마토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라고 네.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저도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저것은 국회 사무처가 초기에 국회에서 저질렀던 이 윤석열 내란 수교 세력의 개헌폭동을 입증하는 중단 자료였는데 아마 국회 사무처도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을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워낙 많은 영상이 있었으니까. 근데 미리 선제적으로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화면을 좀 흐리게 처리해서 공개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일 선고를 앞두고 지금 종교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왔고 특히 교황청의 유흥식 추기경도 중립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불교 조계종 또 원불교 기독교에서 한 목소리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인정하고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체제를 무너뜨린 자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국회는 이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그것 자체로 죄로 죄를 덮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종교계의 목소리는 이제 양심의 소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울림이 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합리적인 판단, 뭐 굳이 집단지성 이런 얘기 안 해도요. 이 합리적인 판단의 상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이보다 하루 이틀 앞서서 천주교 그 사제단이 신도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놓은 그 짧은 성명 중에 이 최상목 그다음에 한덕수 두 이 공직의 타락이라는 대목에 상당히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기술 관료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법 위에 법을 지배하려 드는 기술 관료들의 이 잔재주 이런 대목이 앞으로 사실 윤석열 탄핵을 시키고 나서도요.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극복을 해가야 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윤경호 소장님도 오늘 오셨고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부분 한번 우리가 깊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을 오늘 앞에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내일 이제 탄핵 선고니까 그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유지시키는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개헌이 모든 걸 다 푸는 해결책일까? 이것도 좀 따지고 볼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게 또 되풀이 될까? 만약에 또 되풀이 된다면 이걸 헌재에게 맡기는 게 맞는가? 그래서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국민투표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제기된 문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권한대행을 맡는 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게 다 그럼 개헌에 포함되느냐? 근데 개헌이라는 게 결국 제도이고 규정이잖아요. 그럼 제도와 규정 이외에 사회 저변에 흐르고 있는 공감대 또는 뭐 다른 방식의 그런 것들은 그러면 바꿀 게 없는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다 자임하고 살았다 그랬는데요. 윤석열이라는 작자의 계엄령 한 방에 우리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껍데기였구나. 내부에서는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게 너무나 많았구나. 이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예, 정말 국가 대개조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이제는 그걸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일단 내일 윤석열 파면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궐선거가 전국에서 치러졌습니다. 예상대로 민주진영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경상북도 김천 보면서는 한 뭐랄까요, 헛헛한 웃음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 재보궐선거 결과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전체 재보선 최종 투표율이 26.55%인데요. 2017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영남 지역 산불도 있었고요. 또 윤석열 탄핵 이렇게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쏟아진 관심이 좀 줄었겠죠. 그렇지만 또 제가 많이들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막판에 많이들 투표를 하셨고 결과를 보면 경북 김천만 빼고는 모두 국민의힘이 패했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국민의힘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던 곳들입니다. 그게 다 자빠진 거죠, 안진걸 소장님? 맞습니다. 구로도 국민의힘이었고요. 예. 아산도 국민의힘이었고 담양은 이제 민주당이 날라갔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된 거고요. 김천은 국민의힘이 다시 된 거고 거제가 가장 큰 의미가 있죠. 거제 국민의힘이었는데 제가 아까 더블스코어라고 했는데 더블스코어는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거의 더블스코어를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56대 38이면 거의 20% 차이는 이건 거의 뭐 영남에서는 기적적인 수치가 나왔다. 어마어마한 승리다. 거기다 부산교육감도 보수가 날아가고 김석준 정통 진보 진영 후보가 51대 40, 11% 이상으로 이겼으니까 이건 윤석열 내란 수계세력이나 국민의힘 관련 세력의 참패인데 참패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어떠한 국민 여론이나 객관적 평가도 믿지 않는다. 또 부정선거로 지금 한교안이는 또 부정선거로 주장하고 돌아다니고 벌써 나왔습니다. 부정선거라고. 그러니까 텃밭이라고 하는 곳 이제 경북이야 뭐 그냥 지나치고 경남 거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자치단체장도 맡고 있고 그랬던 곳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지난번에 총선 때 낙동강 벨트 운운했던 지역인데 거기는 막판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지만 뒤집어졌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분석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거제의 경우는 지금의 지금 앵커 딱 말씀처럼 지금의 민심의 기류가 그대로 저는 투영이 된 거다. 그런 생각이 딱 들고요. 그 지자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또 같은 반열에 놓고 보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잣대로 달리한다 이러시는데 그렇지만 같은 날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지금 아마 경남, 경북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의 우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민심의 이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보여준 거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은 재보궐선거 결과 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사실은 저는 이제 김천도
그래도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제 그렇구나.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부산 교육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산 교육감에서 김석준 후보가 이제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는 거 보면서 아, 대선이 기다려진다. 60일 후에 있을 대선이 기다려진다. 그런 마음으로 좀 두근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유일한 광역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그다음에 그 정승윤이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했고 정의, 승리, 윤과 함께라는 황당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거든요. 아, 그래요? 정승윤 삼행시로. 그러니까 윤과 함께 친다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자기 죽는 주문을 외웠군요. 그리고 소년보와 전환길과 원희룡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교회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에서 선관위가 고발까지 했거든요. 중대한 범죄로 보고.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이렇게 텃밭에서까지 극우 세력이 바로로 하는데 부산 시민도 달갑지 않았던 거죠. 그것도 교육 현장까지 전환길이나 원희룡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산은 이제 단체장 아닌데 양산에서 이제 시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남 양산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고 충남 당지는 보니까 국민의힘이 승리했는데 진보당 후보가 표를 상당히 얻어가지고 표가 갈려서 민주당 후보가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소수 정당이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대선 때는 제1야당이 소수 야당들하고 선거연합을 잘하는 게 좋겠다라는 또 교훈도 남겼습니다. 교육감은 정당 추천 안 하잖아요. 예, 비정당 선거지만 그래도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데 보수 진영 후보가 둘이 나와서 표가 분산돼서 졌다 이러지만 합쳐보면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얻은 표 51%보다도 못 미치는 맞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산이대인님께서요. 이번에 부산 교육감 선거는 응징 성격이었습니다. 매를 들고 때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딱 그럴 거예요. 네. 더군다나 정승윤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또 그런 자를 후보로 내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이 유사한 이 보수계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겁니다. 교육에도 정치검찰을 김건희 디올백을 무혐의를 주도해서 그 밑에 산하국장이 결국 억울하게 숨지는 것에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을 내세웠는데 그럼 교육계에서 어떤 일을 발생하겠습니까? 이제 교장 사모님이나 교장 남편 배우자한테 그냥 300만 원짜리 그냥 디올백 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해버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공천됐다는 자체가 지금 이 범보수 진영이 굉장히 망가진 거죠. 극우한테 이제 잠식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는 운동을 범보수 진영이 해야 된다. 이런 공고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윤석열을 겪으면서 이건 너무나 예상할 수 없는 악의 끝판왕이라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혹시 몰래 도망가지는 않을까? 안 나온다고 버티지는 않을까? 또 갑자기 하야한다고 하지 않을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혹시 도망가진 않겠죠? 뭐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글쎄요 그 많은 뭐 경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선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꽁꽁 숨어 있으면 몰라도 도망가는 거는 뭐 밀항설은 있더라고요. 일본 밀항설 이런 거는 있는데 뭐 해외로까지 도주하지 않고서야 국내에서는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목소리, 걸음걸이 뭐 하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도주하는 모습 때문에 더 빨리 서울구치소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도주를 살짝 열어둬가지고 잡으러 가는 게 어떨까. 윤석열 파면 이후에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김건희와 관련된 것들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방금 뜬 속보도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권오수하고 전주가 징역형 유죄 확정이 됐어요. 그러나 집행유예더라고요. 네, 집행유예인데. 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지고요. 근데 그 이른바 전주가 유죄가 확정된 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 김건희도 최소한 전주고 최대한 주가 조작의 주범이기 때문에 김건희도 기소하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기소를 안 하니까 뭐 재판부 처벌을 못 하는 거죠. 거죠. 그 문영배 대행이 몇 시 몇 분
뭐 초는 얘기 안 하죠. 네. 부터 파면 결정 이렇게 이제 나오는 순간에 과연 지금 윤석열이 숨어 있는 저 용산 아니 한남동의 관저에서 경호팀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대처할까? 물론 우리 아까 시민운동가들이나 민주진영에서는 가서 그거 나와라라고 이제 촉구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과연 어떨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부끄럽지만 역사거든요. 그게 과연 제대로 기록이 될까? 제대로 대처가 될까? 참 궁금해요. 파면이 되더라도 즉시 경호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파면된 대통령일지라도 5년간 경호 경비는 네, 5년간 최소한 지속이 되기 이루어지잖아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아마 우리 시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서 계속 집회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되고 대선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다시 용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청와대로 다시 가야 되는데 뭐 그 기간 안에 청와대를 다시 이렇게 복원을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해라 그러면 한덕수가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거 어떻게 수를 차지해야 될까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어제 몇 번 패널은 세종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안진걸 소장님 어때요? 용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용산 이제 당선되자마자 바로 집무 공간은 필요하니까 임시로 있을 수는 있을 텐데요. 아마 대선 공약으로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청와대나 세종으로 가라 이렇게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청와대로 가는 게 저는 낫고 그다음에 준비해서 세종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도 이미 그 대통령 관저에 대한 뭐 대책에 대해서는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윤석열이 초반에 청와대에서 하루도 자지 않겠다고 해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출근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진짜 교통을 다 막고서는 그 한 몇 달 동안은 엄청나게 막혔던 게 나중에는 아침에 자기가 본인이 직접 출근을 안 하니까 그냥 뭐 경비 많이 없이도 그냥 쭉쭉쭉쭉 이제 그렇게 많이 교통 통제를 안 했지만 아크로비스타에서도 관제에서도 가짜 출근 차량까지.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엄청난 그 교통 대란을 일으키면서 또 한 번의 그런 출퇴근의 연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선 기간 동안 60일 동안에 이거를 행정부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윤경호 소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그러니까 상황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츄에이션 룸 영어로 그 벙커 예. 그거의 가동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와대를 이미 지금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해버렸다고 하지만 벙커는 여전히 저는 보존을 해놓은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벙커가 가동이 된다면 관저 역시 청와대 경내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일단은 가동이 돼야 되는 게 저는 급선무일 것 같고요. 말이 쉽지 60일 동안에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 직무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대통령은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것 때문에 겪은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게 밝혀지지 않고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번에 또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그건 정말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를 다시 활용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고요. 세종으로 가는 문제는 뭐 관습헌법부터 시작해서 또 개헌 뭐 헌법 위반 뭐 엄청난 또 소용돌이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국회 분원 가고 뭐 이렇게 듀얼로 세종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국회도 역시 두고 서울에도 있다가 나중에 합치는 그런 방법이 순차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네. 뭐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또 합의를 해서 이 다음에 누가 되든지 청와대로 들어가는 걸로 서로 약속을 한다면 누가 되든지 들어갈 거니까 한덕수 대행이 청와대 복원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돼도 용산은 떠난다. 용산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너무나 많은 지금 비리 현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니 어느 정부가 외국 군대 옆에다가 저기 최고 직무 권력 그리고 기관이 용산이 있으면 범죄 현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집무실 써버리면은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못하고요. 지금 용산 앞에 무슨 짓을 해놨는지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예, 나오지 않습니까?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뭘 묻어놓고 이랬다는 예. 거 그런 거 다 파헤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인멸하게 되니까 차라리 용산은 수사 필요한 지역으로 놔두고 뭐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